지난 시간에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봤고요. 이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46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에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나오죠. 그 첫 줄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는 거는 법의 종류 중에 하나죠. 법이 5단계로 나눠지죠.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명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죠. 헌법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만든 법.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이죠.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만든 법. 입법에 가는 건 이제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모든 세세한 사항을 다 정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일부 사항은 위임을 하죠. 위임을 받아서 만든 게 명령인데, 이건 이제 정부가 만든 법이죠. 그러니까 법률이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도 있고, 그다음에 각 부에 장관이 만드는 법이 있죠. 대통령이 만든 법, 이거를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 부의 장관이 만든 법을 부령이라고 하죠. 요 대통령령은 보통 법에 제목을 붙일 때 끝에 시행령을 붙입니다. 그리고 부령은 보통 이름을 붙일 때 시행, 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다음에 국회가 만든 이 법률은 끝에 무슨 법, 건축법 또는 주택법 이런 식으로 끝에 법자를 붙이죠. 또 일부 법은 뭐뭐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끝에가 법률로 붙을 때가 있습니다. 앞에가 이제 단어로 붙을 때는 이제 건축법 이런 식으로 붙죠. 주택법. 그리고 앞에 내용이 뭐 그 수식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근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럴 때 앞에가 수식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끝에가 법률로, 단어가 붙었을 때는 무슨 법 이런 식으로 붙죠. 그다음에 요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되는 거죠.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거는 대통령이 만든 법이고, 그다음에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죠. 이런 각 부의 장관들이 만든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례라는 거는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이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의회가 만든 법이죠. 그리고 규칙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만들고 일부 그 정부에서 만드는 법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의회가 만들면 조례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들면 규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5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바로 이 내용으로 정하는 거죠. 법률로 직접 정할 수가 없으니까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죠.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한 거는 주거지역이 어디고 상업지역이 어디다까지만 정했죠. 그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 안에서의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을 통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제한들을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토지 이용 행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정한 거죠. 근데 제한 내용이 용도지역으로는 크게 건축물의 용도를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폐율, 그리고 건축물의 용적률을 각각 정한 것이죠. 건축물 용도에 관한 제한이 교재에 346페이지 가로 1번에 건축물 용도 제한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은 실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내용이에요. 실제 내용은 이제 각 용도 지역별로 다 정해져 있죠.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단독주택부터 그 근린생활시설 등등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2종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1종 일반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다 정리가 돼서 나중에 기본서를 받으면 대략 한 3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찍는 수밖에 없죠. 어차피 공부해봐야 뭐 소용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과감하게 생략을 하셔야 되고, 지금 입문서에 써놓은 내용은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 요것만 일부 따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이제 그 일부만 정리를 해놨는데, 인문 과정에서는 요것도 뭐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고 347페이지에 가로 2번에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또 정해져 있죠. 각 용도지역별로 그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표로 그냥 한 페이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뭐 양이 그래도 그 용도 제한보다는 적으니까 그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게 시험 문제 또 꽤 자주 나와요. 다음 중 용도 지역 건폐율이 다른 하나 또는 용적률이 큰 것부터 낮은 것으로 순서대로 나열된 것, 연결이 잘못된 것 이런 형태로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지역별로 건폐율 한도, 용적률 한도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면 용도적인 의미도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이제 가능한 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꽤나 복잡한데 그 기준이 되는 숫자만 잘 정리하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용도 지역의 틀, 이 전체 틀이 기억이 돼 있으면 숫자는 거기에 이제 대입해서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니까 용도 지역 틀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가능한 한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관리는 계획, 생산, 보존으로, 도시적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주거적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이렇게 틀이 쭉 나눠지는 거를 전체를 가능한 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틀이 기억이 돼야 나중에 다른 법에서는 이제 뭐 상업지역이 나오고 다른 법에 중공업지역 따로 찍어서 나올 때가 있고 계속 용도적이 다른 법에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걸 외우고 나면 숫자는 여기다 몇 가지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건폐율 용적률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지역이에요.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생각해 보면요, 대지가 있고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보면 보통 마당이 있죠. 일부는 마당으로 쓰고 일부는 건축으로 건축을 하죠. 보통 이렇게 마당 일부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택을 이런 형태로 이렇게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붕도 올려서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보시면 일부는 마당이고 일부는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이 건축물에 의해서 덮여진 요 비율, 요걸 건폐율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충 보면 그냥 반을 건물로 썼고 반은 마당 뭐 이런 형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보고 그냥 50% 이렇게 정한 거니까 단독주택, 일반적인 단독주택 생각하면서 건폐율이 50%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통의 단독주택이 보면 2층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짓죠. 그러니까 2층이니까 요 면적이 위로 올라간 형태니까 용적률은 100%가 되죠.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이 100이다. 이걸 먼저 기억해 두면 나머지는 그걸 기준으로 다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그다음에 용적률은 100%다. 그래서 이걸 먼저 정리하면 이제 나머지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돼 있는 거니까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이걸 먼저 정리하시고 건폐율부터 나머지 이렇게 쭉 보면 건폐율은 최대가 100을 넘을 수가 없다 그랬죠. 건폐율이 100을 넘게 되면 남의 땅까지 건축한 거니까 100을 넘을 수가 없고 100%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최대가 이제 90이 됩니다. 90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한도를 정한 건데 건폐율 한도를 90 한도 내에서 지역별로 90 어디는 89 어디는 88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건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건폐율 한도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죠. 그래서 그 10% 단위로 해서 지역별로 딱 정한 겁니다. 그래서 50일 기준으로 지역별로 10% 단위로 차이를 둔 건데 주거지역은 이 종이 있죠. 1종, 2종 이게 종이 있단 말이에요. 종별로 차이를 두면 50이고 다음에 60, 70, 80, 90 하다 보면 준주거 100이 되니까 종별로 건폐율을 차이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폐율을 배분한 거는 주거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가 있으니까 세 가지를 기준으로 건폐율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전용주거는 1종, 2종 구분 없이 50, 그다음에 일반주거는 60, 준주거는 7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주거 지역의 건폐율 50만 알면
나머지 일반 주거 60, 준주거 70은 뭐 쉽게 기억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 요거는 50으로 낮춰져 있으니까 요거만 하나 별도로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 건폐율 50 요거를 하나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10% 차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중심 상업 지역의 건폐율이 그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이고 최대 건폐율이 90이니까 중심 상업 지역에서 건폐율이 90이다. 이거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건폐율이 낮아지는 건데 10% 단위니까 일반 상업 지역의 건폐율은 80이 되고 근리는 70. 이거 순서대로 쉽게 기억할 수 있죠. 다만 유통 상업은 주로 이제 창고만 들어가는 지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근린 상업보다는 건폐율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통 상업은 80. 이걸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되고 유통 상업은 근린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심부터 순서대로 90, 80, 70 가다가 유통은 근린보다 큰 거니까 80. 그다음에 공업 지역은 다 동일하게 70이 돼요. 공업 지역은 주로 공장 건물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너무 많이 허용할 수 없는 게 이제 공장 시설들이 너무 밀집해서 붙다 보면 그 위험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건폐율이 80, 90 이랬다가는 그 이웃 공장으로 다 화재가 확산되고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정한 게 70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주거 상업 공업까지가 이제 개발 용도고 나머지는 다 보존 용도죠, 이게. 그러니까 건폐율이 다 통일해서 2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거 상업 공업만 따로 정리하면 나머지는 한 번에 20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 관리는 별도로 40인데 도시 밖에 있는 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게 계획 관리예요. 도시로 나중에 편입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계획 관리 지역은 좀 더 많이 허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건 40. 그래서 건폐율을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가 괜히 뭐 이게 표로 정리하는 복잡해 보이는 거고 그 용도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전용주거 50을 기억하고 중심상업의 90을 기억하고 공업 70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20이다.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시면 그 용도적 틀에 맞춰서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3종 일반의 건폐율이 50, 유통상업은 근린보다 커서 80,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 중에 계획관리는 40이다. 이 세 가지 정도 주의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용적률인데 용적률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 용적률이 100인데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또 정리하면 돼요. 근데 용적률을 건폐율처럼 10% 단위로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되면 별 차이가 없죠. 일종 전용이 100인데 2종 110, 120, 130 이러면 지역 간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 건폐율은 그 90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한정적으로 정해졌는데 용적률은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용적률 차이를 크게 둘 수가 있죠. 그래서 그 10% 단위로 차이를 둔 건 너무 작고 100% 단위로 차이를 두게 되면요. 100, 그 2종, 200, 1종 일반 300, 400 이런 식으로 정하면 나중에는 준주거와 전용주거 간의 용적률 차이가 같은 주거인데 너무 차이가 커지니까 100으로 차이를 둔 건 너무 크고 10% 단위로 차이를 두는 건 너무 작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한 반뚝 잘라서 50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2종 전용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1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100을 기억하고 나머지 이제 50% 단위 높아지는 거니까 2종 150, 1종 일반 200, 2종 일반 250, 그다음에 3종 일반이 300. 그러니까 50% 차이다만 알면 외우지 않아도 정리가 되죠. 그다음에 준주거는 상업 기능이 보완된 지역이에요. 같은 50% 차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업 지역의 용적률 차이가 200%니까 여기다 그 차이를 여기다 적용해서 300에다 200 차이를 두니까 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 지역 용적률은 그 일종 전용이 100, 나머지 50% 차이. 단 준주거에서는 200% 차이. 요것만 이해하시면 그 따로 외우지 않아도 정리가 되는 건데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이걸 100%만 기억하고 나머지 순서대로 50% 차이를 따져서 풀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잘못하면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기억하는 거죠. 3종 일반이 300이다. 준주거 500이다를 기억해두면 외우기도 편하게 돼 있죠.
주거적 용적률 100, 300, 500, 1, 3, 5 이렇게 해서 100, 300, 500을 같이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일종 전형이 일자라 용적률도 10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3종 일반은 여기 3자니까 3종 용적률도 300%.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면 나머지는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죠. 2종 일반의 용적률을 물으면 3종 일반의 300% 생각하면서 그 앞에 250. 2종 전형의 용적률을 모르면 1종 전형 100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거 150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1종 전형 100, 3종 일반 300, 준주거는 500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 500과 함께 준공업 400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은 준이에요. 준주거 준공업. 그러니까 비슷하게 다른 기능이 섞인 건데 건폐율도 70으로 같아요. 근데 용적률은 차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준주거와 준공업 중에 준주거가 밀도가 높다라는 걸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거와 공업 중에 주거적 밀도가 당연히 높죠. 왜냐하면 주거 기능이 포함되면서 거기는 각종 주거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따라가야 되고 학교도 같이 있어야 되고 뭐 공원도 좀 있어야 되고 등등 이런 주거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도가 높아지죠. 주거적 밀도가 높은데 준주거가 500이니까 준공업은 그보다 낮은 500 다음에 400. 그래서 연결돼서 기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거적 용적률 100, 300, 500, 준주거 500이라 준공업은 400. 여기까지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준공업 400을 기억하면 일반공업, 전용공업은 따로 외울 필요 없이 50% 차이니까 일반공업 350, 전용공업 300 같이 기억이 되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의 용적률인데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을 기준으로 기억하면 돼요. 중심상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최대 용적률인데 그 최대 용적률이 1500%입니다. 그래서 1500이 중심상업.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처럼 50% 차이를 두게 되면요. 그 중심에 1500 일반을 만약에 50% 차이를 두고 1450이라고 하면 아무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50은 너무 작으니까 좀 차이를 벌려야 되죠. 100%라도 뭐 1500, 1400, 1300 별 차이가 없으니까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근데 300% 정도를 만약에 적용해 보면 1500, 1200 그리고 900, 60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상업지역 중에 어느 하나는 준주거와 별 차이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300은 너무 차이가 크고 50이나 100은 너무 차이가 작고 그러니까 200% 이렇게 정한 거예요. 뭐 법을 만들 때 뭐 그 별다르게 뭐 따로 이렇게 뭐 계산하고 뭐 측정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이 1500이니까 한 200% 정도 이 차이를 적용해서 일반 사업은 1300 그리고 다음이 1100, 900인데 아까 유통과 근린 중에서는 유통이 큰 거니까 유통이 1100, 근린이 900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런 거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중심상업이 1500이다만 알면 나머지 200% 차이다만 알면 그 200% 차이를 적용하면서 순서대로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유통과 근린 순서가 바뀌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죠. 나머지 지역, 녹지 지역 이하에서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용적률은 다 동일하게 80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에 같이 기억하면 되죠. 주상공을 제외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건폐율과 용적률 기본 20, 80. 근데 20, 80 숫자 보다 보니까 뭐 치약 중에 2080 치약 있죠. 뭐 그거라도 생각하면서 2080 주상공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2080. 그래서 건폐율은 20, 용적률 80이 기본이다. 한 번에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건폐율은 계획 관리가 하나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계획 관리는 좀 높아야 되죠. 그래서 100이 여기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녹지에서 보면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용적률을 좀 높였어요. 각각 100으로 높게 좀 허용을 했는데, 자연 녹지는 개발 가능한 지역이니까 좀 당연히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 녹지의 경우에도 그 도시 안에 있는 농지니까 개발 가능성이 큰 토지죠. 다만 당장은 농사 짓고 있으니까 개발을 뒤로 유보시킨 토지예요. 그래서 언젠가 개발될 수 있는 거니까 용적률이라도 좀 높인 거죠. 건폐율은 그대로 두고 용적률만 높인 겁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실제 규모는 용적률에서 좌우가 되니까
건폐를 높여버리면 농지 면적이 주니까 그냥 건폐로 놔두고 용적률만 100으로 이렇게 높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용적률이 표를 볼 때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이 되는 숫자 몇 가지를 정리하고 나면 전체가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 이거를 가능한 한 뭐 입문 과정이긴 하지만 뭐 지금부터 막 외우기는 힘들지만 틀은 한번 가능한 한 좀 외우시고 그다음에 틀을 외우고 나면 기준이 되는 숫자 이런 것만 좀 자주 체크하다 보면 전체 내용이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중에 건폐율 용적률 가능한 한 정리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용도 지역이 종류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쭉 본 겁니다. 나중에 기본 과정 들어가면 그 지정에 관한 특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용도적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사항도 봐야 되고 그 약간 좀 봐야 될 게 많아집니다만 용도 지역은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용도 지역에 관한 이 내용들이 다른 법에 계속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그 용도 지역은 좀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은 그 347페이지고 표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표를 통해서 종류도 외우시고 그다음에 볼 때마다 숫자도 한번 체크해 가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도적 전체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을 보도록 하죠.